30년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 은퇴하고 전 재산 투자하여 투자 실패하고 대부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돈 한 푼도 없이 재산 포기각서 작성하고 희영 씨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황혼에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시원하게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35년이에요. 35년. 희영 씨는 남편 도현 씨가 회사에 다닌 세월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희영 씨 역시 남편 옆에서 함께 고생했죠.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병수 바라고 집안 살림 꾸리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는지 몰라요. 희영 씨 부부는 대기업 직원과 그 아내라는 타이틀과 달리 사치스러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어요. 명절이면 친척들에게 용돈 주느라 바빴고 아이들 교육비에 부모님 병원비에 그렇게 벌어서는 쓰고 또 남은 돈은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어. 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희영 씨는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30년을 함께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는 우리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대요. 도현 씨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적도 거의 없었죠. 월급 날이면 통장을 그대로 아내에게 건넸고 주말이면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 남편 어디서 구했냐고. 희영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선택이 그리고 무엇보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쌓아 올린 믿음이 있었죠. 결혼하면 다 힘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부부 둘만의 시간. 희영 씨는 남편이 은퇴하면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함께 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검소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35년 직장 생활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의 정년퇴직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부부는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편하게 살자. 라고요. 희영 씨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의 따뜻한 손,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견고한 신뢰였죠. 하지만 희영 씨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 30년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심에 바로 자신이 가장 믿었던 남편이 있다는 것을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희영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쓴 웃음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죠. 아니에요. 돌아가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요. 끝까지. 은퇴 후 시작된 이상한 변화. 드디어 도현 씨의 퇴직일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성대한 송별회가 열렸고 도현 씨는 35년 근속 공로로 큰 상패를 받았어요. 희영 씨도 남편 회사에 초대받아 갔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퇴직금 5억 원이었습니다. 35년을 일한 대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거기에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적금까지 합치면 약 7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통장을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부자야. 라고요. 희영 씨는 기뻤습니다. 정말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통장 정리 좀 해야겠어. 도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희영 씨 명의로도 여러 통장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였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하기도 편하잖아. 내 명의로 한꺼번에 모아놓을게. 순진했던 희영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부부 재산인데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죠.
남편이 35년 동안 월급 벌어온 사람인데 당연히 통장 관리도 남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모든 돈이 도연 씨 명의로 옮겨졌습니다. 퇴직금 5억, 예금 1억 5천, 적금 5천. 총 7억 원의 재산이 모두 도연 씨 통장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여보, 생활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희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은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았는데 통장을 정리한 후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 미안해. 요즘 투자 관련해서 알아보느라 정신없어서. 이따 줄게. 투자? 희영 씨는 의아했습니다. 도연 씨는 평생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거에 관심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 하면 다 잃는다며 부정적이었죠. 갑자기 무슨 투자? 노후를 위해서지. 이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 좀 더 불려야 우리 편하게 살지.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희영 씨는 남편이 노후를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첫째, 도연 씨가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은퇴 후라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디 갔다 와? 투자 공부 모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둘째, 통화 내용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서 통화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회사 후배. 투자 자문 좀 받고 있어. 셋째, 생활비를 주는 게 점점 늦어졌어요. 희영 씨가 말해야 겨우 주고 금액도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줘? 물가도 올랐는데. 지금 투자 중이라 여유 자금이 없어. 조금만 참아. 곧 수익 나면 2배로 줄게. 넷째, 가장 이상했던 건 서류 요구였습니다. 여보, 인감증명서 좀 떼다 줄래? 그리고 신분증 복사도. 왜? 투자 명의 때문에. 복잡한데 그냥 필요해서 그래. 희영 씨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괜찮겠지. 내 남편인데.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희영 씨가 다가가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희영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투자가 잘못됐어. 그 순간 희영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직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투자 실패? 갑작스러운 몰락. 얼마나 잃었는데? 희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말 좀 해봐. 도대체 얼마를 잃었다는 거야? 전부. 뭐? 전부 다 잃었어. 7억. 다. 그 순간 희영 씨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죠.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7억을 다 잃어? 대체 뭘 한 거야? 도연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우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던 희영 씨는 당황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도연 씨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확실한 투자처를 알게 됐고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욕심이 났다고. 처음엔 조금만 투자하려 했는데 수익이 나니까 점점 더 많은 돈을 넣게 됐다고. 그러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였죠. 7억을 한꺼번에 넣은 거야? 아니, 조금씩 넣었어. 처음엔 수익도 나왔어. 그래서 더 넣고 또 넣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잠적한 거야. 희영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을 모은 돈. 노후를 위한 전 재산.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을 찾기 힘들대. 다 해외로 도망갔다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 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도연 씨 맞으시죠? 대출금 상환일이 지났는데요. 네? 희영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출? 우리 집이 대출을 받았다고?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대출이 뭐야? 우리 대출 없잖아. 도연 씨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렸어. 뭐? 투자금이 부족해서. 곧 수익 나면 갚으려고 했는데. 얼마를 빌렸는데? 3천만 원. 희영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7억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다니. 이자는 얼마야? 월 300만 원.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정중하게 이자 납부를 요구하더니 점점 협박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안에 안 갚으면 우리가 직접 찾아간다. 김도연 씨 이자만이라도 내세요. 안 그러면 원금에 계속 붙는 거 아시죠? 희영 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7억을 날린 것도 억울한데 대부업체 빚까지 생겼다니. 그것도 35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저지른 일이라니. 이제 어떡하면 좋아? 희영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만 반복했죠. 그리고 2주 후 도연 씨가 희영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무슨? 이혼하자. 희영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야. 당신은 아무 잘못 없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힘들다고 이혼하자고? 나 때문에 당신 인생까지 망가질 순 없어. 대부업체 놈들이 집까지 찾아올지 몰라. 차라리 이혼하면 당신은 안전하잖아. 희영 씨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자신이 더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신 혼자 감당하라고? 그게 말이 돼? 재산 분할도 당신한테 다 넘길게. 어차피 빚뿐이지만. 그래도 형식상이라도. 며칠 동안 도연 씨는 계속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희영 씨를 설득했죠. 이건 나 혼자 책임져야 할 일이야. 당신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제발 이혼 서류에 도장 좀 찍어줘. 희영 씨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 남편이 나를 지키려고 그러는구나. 차라리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 나라도 안전하겠지. 30년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희영 씨를 설득했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대신 빚은 당신 혼자 책임지는 걸로 하고. 그래,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이혼 서류에는 재산 분할 없음, 이혼 후 상호간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희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그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희영 씨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찍은 그 도장이 남편의 계획된 사기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을요. 심장이 무너진 순간.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희영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그동안 살던 집은 남편 명의였고 이혼하면서 나와야 했죠. 이제 나 혼자구나. 60대 초반의 나이에 이혼녀가 된 희영 씨는 막막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던 터라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희영 씨는 전 남편 도연 씨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겠지. 혼자서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텐데. 희영 씨는 가끔 도연 씨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 몸 조심해.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응, 걱정 마. 너도 잘 지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 씨의 문자는 너무 건조했어요. 7억을 날리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죠. 빚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대부업체는? 궁금했지만 이혼한 사이니 깊이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영 씨는 우연히 옛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살던 동네다 보니 장 보러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가게 된 거였죠. 그래, 한번 가볼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나? 희영 씨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전 남편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법적으론 남남이 됐어도 완전히 남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희영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뭐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희영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수진아? 바로 희영 씨의 절친 이수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매주 만나서 수다 떨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단짝 친구. 그 수진이가 지금 희영 씨의 옛집 현관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희영아? 수진도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너 여기 왜 있어? 희영 씨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어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수진아, 누구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도연이었습니다. 희영 씨는 현관문을 힘껏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도연이 편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는 2개의 커피잔. 도연아. 도연은 희영 씨를 보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희영이. 왜 여기? 내가 왜냐고? 내가 물어야지. 너희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희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건 아니야, 희영아. 수진이 다가와서 말하려 했지만 희영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가 아니야? 너희 둘이 함께 살고 있는 거 아냐? 침묵. 도연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희영 씨는 미친 듯이 집 안을 둘러봤어요. 안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수진의 옷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수진의 화장품이 가득했습니다. 욕실에는 2사람의 칫솔이 나란히 꽂혀 있었고 냉장고에는 2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풍경이 아니었어요. 최소 몇 달은 함께 살아야 생기는 흔적들이었죠. 언제부터야? 희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영아, 미안해. 우리도 원했던 게 아니었어. 언제부터냐고. 희영 씨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2년 전부터.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년 전. 희영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년 전이면 도연이 아직 회사 다닐 때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수진이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투자 실패는? 7억은? 빚은? 희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희영 씨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다 거짓말.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 실패도 거짓말, 대부업체도 거짓말, 이혼하자는 것도 다 계획된 거였구나. 희영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됐잖아. 왜 나를 이렇게까지 속인 거야?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할 때문이었어. 뭐? 정상적으로 이혼하면 재산 반반씩 나눠야 하잖아. 도연이가 35년 일해서 모은 돈을 우리가 반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영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자 실패를 꾸미고 대부업체 독촉 전화까지 연극하고 자신을 속여서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너희들. 정말. 희영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미안한 척도 하지 않았어요. 본색을 드러낸 거죠. 희영 씨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이. 그날 밤 희영 씨는 원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멈췄을 때 희영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절대. 분노가 희영 씨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내 것을 찾아올 거야. 숨겨진 재산의 실체. 다음 날 아침 희영 씨는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희영 씨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갑작스러운 투자 실패 주장, 이혼 요구, 그리고 어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기로 인한 이혼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재산 추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희영 씨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희영 씨는 은행으로 찾아가 도연 씨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아직 법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죠. 이게 뭐지? 거래 내역을 보고 희영 씨는 경악했습니다. 퇴직금 5억이 들어온 날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출금된 내역들. 하지만 투자한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다른 계좌로 이체? 5억 중 3억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이수진. 이 여자가. 희영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수진이가 처음부터 공범이었던 거예요. 더 조사하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도연 씨는 퇴직 전부터 수진이와 만나왔고 퇴직 후에는 아예 재산을 나눠서 숨겨놓았어요. 수진이 명의로 3억, 도연이 명의로 4억 예금과 적금 포함. 투자 실패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대부업체 독촉 전화도 연극이었어요. 실제로 대부업체에 대출받은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인에게 부탁해서 전화를 걸게 한 것 같았죠. 이 사람들이 정말로. 희영 씨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 이혼이 명백하네요. 변호사는 즉시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했죠. 며칠 후 도연 씨에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갔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희영이가 그냥 울기만 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법적 대응을 시작한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 재산 포기한다고 했고. 도연은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지만 희영 씨 측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당신은 투자 실패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도연과 수지는 처음엔 발뺌했어요. 투자 실패는 사실이에요. 단지 제가 나중에 일부 돈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수진 씨와는 이혼 후에 만난 거예요. 하지만 희영 씨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도연과 수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희영 씨는 이혼 전 무심코 도연의 휴대폰을 충전하려다가 잠깐 본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 대화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복구 전문가를 통해 도연의 휴대폰 백업 데이터를 확보했고 거기서 2년치의 대화 내역을 찾아냈죠. 여보, 희영이는 언제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퇴직금 나오면 바로 계획 실행할게. 빨리 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살고 싶어. 걱정 마. 투자 실패 연극하면 희영이는 금방 넘어가. 착하니까. 두 번째 증거, 은행 거래 내역. 투자한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진이 명의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 세 번째 증거, 대부업체 대출 기록 없음. 도연이 주장한 대부업체 빚은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 목격자 진술. 옛집 관리사무소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이혼 전부터 자주 그 집에 드나들었어요. 김도연 씨 부인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 김도연과 이수진은 계획적으로 원고를 기만하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무효. 재산은 원 상태로 복구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게다가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들은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희영 씨는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7억 원의 재산 그리고 추가로 위자료 1억까지. 총 8억을 손에 쥐게 된 거죠. 하지만 더 통쾌한 건 도연과 수진의 관계가 깨진 거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진은 도연이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고 도연은 수진이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맞섰어요. 돈 때문에 만난 사이니 돈이 문제가 생기자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희영 씨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지. 남편과 내 연녀의 추락.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수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먼저 수진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진이의 과거가 모두 드러났어요. 수진은 희영 씨에게만 절친인 척했지 사실 여러 친구들의 남편에게 접근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여자였어? 믿을 수 없어. 우리 모임에서 쫓아내야 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수진은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 없게 됐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게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결정타는 도연이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하고 희영 씨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했던 도연. 수진에게 이체했던 3억도 모두 회수되었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수진이 도연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나도 이제 한 푼 없어. 당신이나 알아서 해. 오빠, 우리 같이 시작했잖아. 같이? 당신이 날 꼬셨잖아. 돈 때문에.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수진은 도연에게서 돈을 받아내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희영 씨에게 모든 걸 빼앗긴 상태였어요. 돈 없으면 나랑 있을 이유도 없지?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난 처음부터 오빠 돈 때문에 만난 거야. 사랑? 그런 거 없어. 희영이보다 젊고 예쁜 나랑 있으면 좋잖아 싶었겠지만 난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수지는 처음부터 돈만 노렸던 거예요. 당신, 정말, 이제 헤어지자. 난 돈 있는 남자 찾아갈 거니까. 수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뒤도 안 돌아봤어요.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희영이를 버리고 이 여자를 택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의 추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과 후배들에게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35년 모범 사원이었던 김도연이 퇴직 후 아내를 배신하고 재산을 가로챘다가 법적 대응에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 김도연 씨?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35년 함께한 아내도 배신하는데 남이야 오죽하겠어요. 도연은 취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 단절에 범죄 기록까지 생겼으니까요. 집도 잃었습니다. 희영 씨와의 이혼이 무효 처리되면서 집은 공동 재산이 됐고 희영 씨가 집을 처분해서 반반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거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나는 희영이 돈 필요 없어. 결국 희영 씨는 자신의 몸만 받고 도연의 몫은 도연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돈마저 제대로 못 받았죠. 6개월 만에 도연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 원룸도 못 구하고 결국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희영 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희영 씨는 재산을 되찾은 후 괜찮은 아파트를 구해 이사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희영아, 나야.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희영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옷은 남루했고 머리는 길게 자라 헝클어져 있었으며 수염도 제대로 못 깎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희영아, 나 정말 잘못했어. 도연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도연. 6개월 전 희영 씨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그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나 정말 후회해. 수진이는 날 버렸어. 돈만 노렸던 거였어. 진짜 날 사랑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제발. 도연은 희영 씨의 바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희영 씨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6개월 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거예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겼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배신의 기억. 수진과 함께 웃고 있던 도연의 모습. 희영이는 바보라서 금방 넘어가라고 했던 카톡 내용. 그 모든 게 희영 씨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도연 씨. 희영 씨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희영아. 당신이 저를 버렸잖아요. 30년을 함께한 저를 돈 때문에 버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희영 씨는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편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35년 월급 갖다 바치고 집안일하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진짜 사랑이었으면 저를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7억이 사라졌다고 거짓말하면서 뒤에서는 내연녀랑 웃고 있지 않았겠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희영아. 제발. 안녕히 가세요. 희영 씨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연이 발로 문을 막았어요. 난 정말 당신밖에 없어. 제발. 하지만 희영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겐 제가 없어도 됐잖아요. 수진이가 있었으니까. 이제 저도 당신 없이 잘 살 거예요. 희영 씨는 힘껏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쿵. 문 밖에서 도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영아. 희영아. 하지만 희영 씨는 돌아서서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7장. 희영의 선언.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그날 밤 희영 씨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울음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마 포기하고 돌아갔겠죠. 나 잘한 걸까?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저렇게 냉정하게 보낸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야. 희영 씨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에 분노에 허탈함에. 밤마다 울었죠. 하지만 법적 대응을 하면서 변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재판에 출석하면서 희영 씨는 깨달았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30년 동안 희영 씨는 남편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하고 자신은 그저 따라가기만 했죠. 집 계약도 보험 가입도 큰 물건 구매도 모두 남편 이름으로 남편 결정으로 이뤄졌어요. 희영 씨는 나는 못해. 남편이 더 잘 알아. 내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니 알았어요.
자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희영 씨는 재산을 되찾은 후 새로운 삶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어요. 7억이라는 돈을 똑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였죠. 잘 모르면 배우면 돼. 유튜브로 재테크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은행에 가서 상담받았습니다. 조금씩 알아갔어요. ETF가 뭔지, 배당주가 뭔지, 안전한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일을 시작했어요. 희영 씨는 원래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들 밥 해주면서 실력이 늘었죠. 내 재능을 나만 쓰기엔 아까워. 희영 씨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집에서 만들어 배송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엔 장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니 조금씩 단골이 생겼죠. 아줌마 김치 진짜 맛있어요. 다음 주에도 주문할게요. 작은 칭찬들이 희영 씨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희영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이제는 달랐습니다. 희영 씨는 요가를 시작했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졌죠. 여행도 갔습니다. 혼자서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혼자 가니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과 친해졌고 그들과 수다 떨며 웃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넷째,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처음 이혼했을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엄마 편에 섰죠. 엄마 아빠는 너무했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응원이 희영 씨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희영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희영 씨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희영 씨는 당당하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희영아, 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진짜 마지막이야. 마이너스 도연. 희영 씨는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했던 지난 30년도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송. 희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배신도 분노도 후회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이제 남은 건 오직 자신의 미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희영 씨는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이야. 희영 씨는 스트레칭을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나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죠. 오늘은 뭐 할까? 새로운 반찬 레시피 개발해 볼까?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을까? 모든 선택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인간 김희영으로서의 삶. 그게 바로 희영 씨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희영 씨의 반찬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고객이 200명이 넘었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희영 씨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희영 사장님, 이번 김치도 대박이에요. 다음 주 추석 선물 세트 예약할게요. 고객들의 따뜻한 반응이 희영 씨를 웃게 만들었죠. 어느 날 희영 씨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죠. 희영 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희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고 행복해요.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 저 자신과 함께하는 게 더 소중해요.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잃어버렸던 나를 이제야 찾았는걸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어요, 언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희영 씨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TV를 켜려다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고요한 집. 예전 같았으면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 고요함이 평화로웠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희영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갈게. 손주들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와, 대박. 애들이 환호하네요. 키읔키읔. 그럼 일요일에 봬요. 희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1년 전 도연이가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도연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건 이제 희영 씨의 인생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희영 씨는 우연히 동네에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어요. 수진아. 희영 씨가 불렀습니다. 수진이 멈춰 섰습니다. 희영아. 잘 지내?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꼬는 투도 원망하는 투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한 질문이었죠. 아니.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아무도 날 안 믿어줘.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희영 씨는 수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후회해? 응. 매일 후회해.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이 뭐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영아, 나 진짜 미안해. 알아, 용서받을 수 없는 거.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희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 없어. 내가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거든.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희영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드는 거니까. 잘 살아. 제대로 살고. 그 말을 남기고 희영 씨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고마워 희영아. 저녁 무렵 희영 씨는 베란다에 나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예쁜 석양을 혼자 보다니 아깝네. 예전에 희영 씨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이 있었으면 같이 봤을 텐데 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 봐도 충분히 아름다워. 희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김희영, 너는 이제 괜찮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희영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자신의 모습.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적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해시태그 혼자도 괜찮아. 해시태그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희영 씨는 댓글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석양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죠. 희영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고마워 도연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해준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찾았어.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희영 씨는 눈을 떴습니다. 석양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희영 씨의 인생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밝게, 더 당당하게. 배신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배신을 딛고 일어서는 당신의 용기다. 누군가가 당신을 버렸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 진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희영 씨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분노하셨나요? 속이 시원하셨나요? 아니면 슬프셨나요? 많은 분들이 희영 씨처럼 배신을 경험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하지만 기억하세요. 배신당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도 너무 순진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무너질 건가요? 아니면 일어설 건가요? 희영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진짜 당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응원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